춘제의 밤, 금지령은 종이 한 장이었고 사람들은 불꽃으로 답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연휴 소음으로 취급하지만 권력의 언어로 보면 폭죽은 소음이 아니라 시험지다. 명령은 내려졌는데 사람들이 그 명령을 믿지 않거나 굳이 따를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순간부터 명령은 규범이 아니라 협박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협박은 늘 비용을 요구한다. 그 비용이 감당 가능한지 지방행정은 매년 한 번씩 설날 밤에 실전 점검을 받는다. 올해의 흥미로운 지점은 한 도시, 한 성 단위의 일관된 규칙이 아니라 금지와 허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도가 더 선명해졌다는 사실이다. 상하이는 2026년 춘제 연휴 기간에 외환선 안쪽을 전면 금지하는 공안 당국 공고를 냈다. 말하자면 도시의 핵심 생활권을 제로 허용 구역으로 만든 것이다. 반면 정저우는 금지와 제한을 결합한 형태로 시간을 쪼갰다. 2026년 2월 16일 오전 7시부터 2월 17일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초하루와 정월 대보름의 추가 허용 시간대를 제시하면서 그 외 시간에는 판매 연소를 금지했다. 같은 국가, 같은 명절인데도 어떤 곳은 공간으로 봉쇄하고 어떤 곳은 시간으로 관리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행정 스타일이 아니라 통치가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비용의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다. 공간 봉쇄형은 메시지가 단순하다. 안 된다는 문장이 짧을수록 권력은 강해 보인다. 그러나 그 강함은 종종 도시 중심부의 생활 밀도와 충돌한다. 외환선 안쪽을 전면 금지하면 규정 자체는 명료해지지만 위반의 표적도 동시에 넓어진다. 누구나 위반자가 될 수 있는 규칙은 집행이 느슨해질수록 조롱을 부르고 집행이 강해질수록 적대감을 키운다. 이 균형은 기술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의 문제다.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불꽃을 올리기도 한다. 체면은 합리적 설득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다. 시간 분할형은 반대로 타협의 언어를 쓴다. 정저우 방식은 특정 시간에는 허용한다는 문장을 끼워 넣어 사회적 분노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다. 여기에는 계산이 있다. 완전 금지는 불복종을 정치적 상징으로 승격시키는 반면 제한 허용은 불복종을 규정 위반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 축제의 흥분을 일정표로 해체해버리면 집단 감정은 방향을 잃는다. 권력은 바로 그 무방향성을 선호한다. 다만 이런 방식은 다른 비용을 낳는다. 허용 시간을 공표하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일부 구역에서는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된다. 한 번 인정한 균열은 다음 해에 더 큰 균열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극단의 한쪽에는 전면 금지의 확장이 있다. 째찐 지저우구는 행정구역 전반에서 연소뿐 아니라 생산, 경영, 운송, 저장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통고를 내걸었다. 이건 단순한 도심 관리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공급망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지의 범위를 넓힐수록 집행기관은 더 많은 권한을 손에 쥐는 대신 더 많은 마찰을 떠안는다. 그 마찰은 대개 규칙이 공평하지 않다는 감정에서 시작된다.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누군가는 시간표를 들고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하루 종일 전면 금지로 묶인다. 이 불균등은 권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운의 문제로 해석되기 쉽다. 신뢰가 운으로 바뀌는 순간 법은 제도에서 미신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죽 자체가 아니라 이 지도에서 드러나는 통치의 성격이다. 폭죽 금지는 늘 대기 오염, 안전이라는 기술적 이유로 포장된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기술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실종 아동, 생계 위기, 안전사고 같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체감이 누적될수록 폭죽 금지 같은 일상 규율은 우리에게만 엄격한 국가의 상징으로 전환된다. 그때부터 폭죽은 전통이 아니라 거부가 된다. 거부는 거창한 선언문이 없어도 성립한다. 불꽃이 하늘에 오르는 순간 그것은 말이 된다. 정책이 지역마다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은 질서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지만 지방은 그 질서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지불한다. 연휴 기간의 민심, 상인들의 불만, 관광 이미지, 지역 간 비교, 어떤 지방은 엄격함이 곧 정치적 충성으로 해석된다고 믿고 어떤 지방은 관리 가능한 완화가 사회적 폭발을 막는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같은 금지라도 어떤 곳은 경고의 언어로 말하고 어떤 곳은 처벌의 언어로 말한다. 이 차이는 단순히 법 집행의 온도가 아니라 체제가 내부적으로 느끼는 위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지도다. 이 지도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상하이는 공간을 잘라 핵심부를 비우는 방식으로 불꽃을 차단하려 하고 정저우는 시간과 구역을 쪼개 불꽃을 일정에 가두는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며 투진 지저우는 공급과 행동을 함께 묶어 가능성 자체를 말려 죽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각 방식은 모두 통치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치가 두려워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고백이다. 어떤 곳은 집단 행동의 상징화를, 어떤 곳은 규정 위반의 확산을, 어떤 곳은 통제 실패의 조롱을 더 무서워한다. 이제 이 첫 장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발판이 된다. 폭죽은 바깥의 소음이지만 통치의 진짜 공포는 늘 안쪽의 침묵에서 시작된다. 사회가 작은 규율을 흔드는 순간 체제는 큰 규율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 위에 다음 질문을 올려야 한다. 밖에서 불꽃이 터질 때 안에서는 누가 침묵을 지휘하고 있는가? 불꽃이 정치가 되는 순간은 대개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해본 행동, 누구나 아는 풍습, 누구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관성. 그 관성이 금지령과 충돌할 때 사람들은 환경의 논리로 반응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체감의 논리로 반응한다. 내 삶에서 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감각이 쌓여 있을수록 국가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로 시민을 통제한다고 느껴진다. 그때 폭죽은 소음이 아니라 메시지가 된다. 나는 당신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기보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규칙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이 감정이 폭발하는 데에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첫째, 규칙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수록 사람들은 법을 규범이 아니라 운으로 해석한다. 상하이는 외환선 안쪽 전면 금지라는 방식으로 공간을 단칼에 잘랐고 이는 규칙을 단순하게 만든다. 그러나 단순한 규칙은 그만큼 단순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도시가 이렇게 빽빽한데 당연히 위험하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럼 왜 매년 바뀌나? 라고 묻는다. 둘째, 금지를 완화하는 지역이 나타나면 금지는 더 이상 필요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정치 결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산시성이 장기간의 일괄 금지 문서를 대거 폐기하고 관리 규칙으로 전환했다는 보도는 이런 인식을 강화했다. 금지가 절대적 필요라면 왜 철회가 가능한가? 철회가 가능하다면 왜 어떤 도시는 여전히 전면 봉쇄인가? 질문이 생기면 사람들은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권력의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셋째, 금지와 허용이 동시에 존재할 때 사람들의 행동은 비용 계산이 아니라 체면 계산으로 기울어진다. 춘제는 체면의 축제다. 가족, 이웃, 친구 앞에서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연출할지에 대한 집단적 본능이 작동한다. 이때 국가는 대기오염이라는 숫자와 지표를 내밀지만 개인은 내가 이 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감정으로 반응한다. 그 감정은 설득되기보다 전염된다. 한 사람이 불꽃을 올리는 순간 다른 사람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 행동이 커질수록 개인은 처벌 위험을 더 적게 느낀다. 이것이 통치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단 한 번의 불꽃이 아니라 불꽃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집단 심리다. 바로 여기서 온라인 영상과 짧은 문구들이 핵심 매개체로 등장한다. 영상은 설명을 대체한다. 어떤 도시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긴 글보다 짧은 화면이 훨씬 빠르게 판단을 낳는다. 사람들은 그 판단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이야기를 붙인다. 금지령을 민속 탄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질서 유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의 방향이 아니라 해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속도다. 속도가 붙는 순간 국가는 설명이 아니라 통제로 반응하기 쉽다. 그리고 통제는 다시 상징을 만든다. 단속이 강해질수록 폭죽은 더 정치적인 상징이 된다. 이 순환이 한번 형성되면 다음 해에는 같은 불꽃이 더 큰 의미를 달고 돌아온다. 이제 관찰 포인트는 폭죽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유형의 비용을 선택하는가로 이동한다. 한쪽에서는 산시처럼 일괄 금지를 폐기하고 보다 정교한 관리로 옮겨가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과학적 관리라는 언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통치 비용을 최적화하려는 선택일 수 있다. 무조건 금지로 밀어붙이면 단속 비용이 커지고 상징적 반발이 생기며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민심 비용이 누적된다. 반대로 제한적 허용은 사고 위험과 민원 위험을 내포하지만 불복종을 정치가 아니라 규정 위반의 영역으로 되돌릴 여지를 만든다. 국가는 늘 둘 중 하나를 고른다. 강한 금지로 권위를 과시하느냐, 관리 가능한 허용으로 온도를 낮추느냐. 그런데 올해 이 선택이 더 민감해진 이유는 바깥의 소음과 별개로 안쪽의 침묵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춘제의 불꽃이 밖의 시험지라면 군권을 둘러싼 공백과 불확실성은 안의 시험지다. 로이터는 중국 국방부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절리를 중대한 기율,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건은 단지 한 인물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던지는 신호다. 첫째, 최고 권력의 통제 의지가 군 내부까지 깊게 들어가 있다는 신호. 둘째, 그 통제 과정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투명할수록 소문과 추측이 더 큰 무게를 갖게 된다는 신호. 셋째, 사회가 작은 규율을 흔드는 장면과 군 내부에서 큰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장면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 체제는 동시에 두 전선을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다. 이 교차점에서 폭죽의 의미가 다시 바뀐다. 불꽃은 더 이상 전통과 환경의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직 살아있는가? 라는 질문을 대중이 체감적으로 던지는 방식이 된다. 그리고 체제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군권 사건이 남기는 또 다른 질문과 맞닥뜨린다. 당신은 안쪽의 침묵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밖에서 불꽃이 터질 때 안에서 침묵이 늘어난다면 권력은 필연적으로 더 강한 신호를 원한다. 더 선명한 단속, 더 큰 캠페인, 더 단호한 처벌, 혹은 반대로 제한적 허용과 의제 전환, 어느 쪽을 택하든 비용은 커진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은 민중의 분노 같은 과장된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더 냉정하게 통치의 알고리즘을 봐야 한다. 사회가 사소한 규율을 흔들기 시작한 시점에 군권의 최상층에서까지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체제가 상징의 확산을 더 예민하게 감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폭죽이 정치가 되는 순간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시작된다. 불꽃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체제의 신뢰 여유가 얇아졌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얇아진 신뢰가 군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표면화되는지, 그리고 왜 침묵이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되는지로 들어가야 한다. 밖에서는 불꽃이 규칙을 시험하지만 안에서는 침묵이 권력의 결속을 시험한다. 군권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총성이 아니라 공백이다. 총성은 적어도 방향을 알려주지만 공백은 방향을 지운다. 권력의 세계에서 방향이 지워지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자란다. 소문과 스트라흐, 추측과 계산. 그리고 그중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확산되면 조직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군권 사건의 핵심은 누가 조사받는가 보다 얼마나 투명하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일관되게 체제가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 점에서 장유샤 사건은 단순한 인사사고가 아니라 신호다. 로이터는 중국 국방부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절리를 중대한 기율,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는 또한 두 사람이 2025년 12월에 시진핑과 함께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별다른 공개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 사실 자체가 군 내부의 표준 절차에 대한 외부의 질문을 자극한다. 군대는 정치 체제에서 가장 먼저 정렬되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흔히 이런 사건이 공개되면 뒤따르는 건 빠른 충성 선언, 구호의 반복, 그리고 조직의 안정을 강조하는 집단적 메시지다. 하지만 메시지가 늦어지거나 모호해질수록 공백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대만의 반응이 바로 그 공백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례다. 로이터는 대만이 중국의 군 지도부 변화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만이 무엇을 주장했느냐가 아니다.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군 지휘 체계의 변화가 외부 관찰자에게도 평상시 패턴과 다르게 보일 만큼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 내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외부의 관찰자는 변화를 변화로 받아들이고 지나간다. 하지만 변화를 비정상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변화는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전환된다. AP의 보도는 이 불확실성이 왜 위험한지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AP는 중국 군 지도부의 정리 조사가 대만을 둘러싼 향후 군사 환경과 연동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군권의 상층에서 발생한 사건은 내부 정치의 영역에만 갇히지 않는다. 그것은 전력 운용, 지휘 통제, 주변국의 위기 인식으로 번진다. 군 지휘 체계의 안정성은 곧 억지력과 연결된다. 억지력은 상대가 너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작동한다. 그런데 상층의 공백이 길어지면 상대는 그 믿음을 낮춘다. 믿음이 낮아지는 순간 억지력은 더 비싸진다. 더 많은 행동, 더 많은 과시, 더 많은 긴장이 필요해진다. 통치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드는 질서가 오히려 더 비싼 질서를 요구하는 역설이 생긴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선을 하나 그어야 한다. 온라인과 일부 방송형 콘텐츠에서 떠도는 건강 이상, 극단적 저항, 특정 시설 구금 같은 세부 묘사는 현 시점에서 독립적으로 검증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런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지는 이유가 있다. 바로 설명 가능한 최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정보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시장은 스스로 공급을 만든다. 그 공급이 사실이든 허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수요다. 수요는 불안에서 생기고 불안은 공백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진짜 분석 대상은 소문의 진위가 아니라 소문이 통화처럼 유통되는 구조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사회의 폭죽과 군권의 침묵이 왜 같은 이야기인지가 보인다. 폭죽은 명령을 안 믿겠다가 아니라 명령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안 믿겠다에 가깝다. 군권 사건의 침묵도 마찬가지다. 조직은 명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따라 움직인다. 만약 상층의 사건이 정치적 정산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중간층은 충성보다 생존을 먼저 계산한다. 생존 계산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침묵이다. 그리고 침묵이 늘어나는 순간 체제는 더 강한 통제 신호를 내고 싶어진다. 사회에서 규율을 세게 조이는 이유가 단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외부 질서로 덮으려는 심리와 맞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누가 쓰러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안정이 연출되느냐다. 군권 사건은 대개 세 가지 연출 중 하나를 택한다. 첫째, 신속한 인사, 조직 정렬로 공백을 최소화한다. 둘째, 고강도 기율 캠페인으로 두려움을 통치 도구로 삼는다. 셋째, 외부 의제 전환으로 내부의 질문을 흐린다. 장유샤 조사 보도 이후 대만이 비정상적 변화를 언급하고 AP가 파장을 군사 환경과 연결짓는 흐름은 최소한 외부가 이 사건을 단순 부패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냉정해져야 한다. 체제가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곧 바깥의 폭죽 같은 상징적 불복종을 어떻게 다룰지의 방식과 연결된다. 밖에서 불꽃이 터지면 체제는 단속으로 답할 수도 있고 일정표로 답할 수도 있다. 안에서 공백이 커지면 체제는 동원과 결속으로 답할 수도 있고 더 큰 침묵으로 답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의 조합이 바로 다음 장면의 핵심이 된다. 두 전선이 동시에 존재할 때 권력은 어떤 비용을 선택하는가? 강경 봉쇄로 통일성을 과시할 것인가? 통제된 완화로 사회적 압력을 빼낼 것인가? 아니면 의제 전환으로 질문 자체를 바꿔버릴 것인가? 다음 장면에서는 이 비용 선택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시기에 작은 규율과 큰 규율이 서로의 부담을 떠넘기기 시작하는지를 해부한다. 밖의 불꽃은 그저 불꽃이 아니다. 안의 침묵도 그저 침묵이 아니다. 둘은 같은 체계가 치르고 있는 서로 다른 청구서다. 두 개의 공포가 동시에 커질 때 권력은 늘 같은 문제를 만난다. 바깥의 질서를 지키려면 더 많은 단속이 필요하고 안쪽의 결속을 지키려면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데 단속은 신뢰를 갉아먹고 신뢰가 약해질수록 단속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이것이 두 전선의 함정이다. 불꽃이 터지는 거리와 침묵이 쌓이는 조직은 서로 다른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예산표 위에 올라간다. 첫 번째 공포는 상징의 확산이다. 폭죽 금지는 어느 도시에서나 안전과 환경이라는 기술 언어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술 언어는 정치 언어로 번역된다. 번역을 촉발하는 것은 종종 불균등한 규칙이다. 어떤 곳은 외환선 안쪽을 전면 봉쇄하고 어떤 곳은 시간표로 제한 허용을 설계하며 어떤 곳은 공급망까지 묶어 전면 차단한다. 규칙이 다르면 사람들은 필요가 아니라 의지를 본다. 의지를 보면 그 다음은 의도의 추측이다. 의도 추측이 퍼지면 폭죽은 소음에서 상징으로 바뀐다. 상징이 된 순간부터는 단속이 오히려 불복종을 확대할 수 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역학의 문제다. 억누르는 힘이 커질수록 반작용이 커지는 스프링의 논리다. 두 번째, 공포는 공백의 확산이다. 군권 상층에서 사건이 터지면 체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조직 내부에는 명령을 따르는 능력보다 자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기술이 된다. 장유샤 조사 보도가 던진 신호는 바로 그것이다. 로이터는 국방부가 장유샤와 류전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고 대만은 이를 비정상적 변화로 보며 주시한다고 했다. 외부가 비정상으로 읽는 순간 내부는 더 빨리 경계태세로 들어간다. 경계태세는 입을 닫게 만든다. 입을 닫는 순간 공백은 더 커진다. 이 악순환은 사회의 폭죽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진다. 밖에서는 불꽃이 전염되고 안에서는 침묵이 전염된다. 둘 다 설명 가능성이 떨어질 때 더 빠르게 번진다. 권력의 계산은 여기서 세 갈래로 갈린다. 첫째, 강경 봉쇄로 두려움을 통치 도구로 삼는 선택이다. 사회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군 내부에서는 기율을 강화해 움직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기적 명료함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감히? 그러나 단점도 분명하다. 두려움은 충성을 만들지 못한다. 두려움은 복종을 만들 뿐이다. 복종은 기회가 생기면 쉽게 깨진다. 그리고 두려움의 통치는 매년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선전, 더 많은 처벌. 결국 체제는 스스로 만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큰 단속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갇힌다. 둘째, 통제된 완화로 상징을 해체하는 선택이다. 정저우처럼 시간표를 제시하거나 특정 구역에 한해 제한을 두는 방식은 불복종을 정치가 아니라 질서 관리로 되돌릴 여지를 만든다. 이 방식의 장점은 압력 분산이다. 사람들이 모두가 금지당한다는 감정을 덜 느끼게 만들고 위반을 집단 행동에서 개인 행동으로 쪼갤 수 있다. 단점은 신호의 모호함이다. 완화는 때때로 두려워서 물러섰다는 해석을 낳는다. 특히 사회적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완화는 오히려 더 큰 요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완화는 통치의 유연함이 될 수도 있지만 통치의 약함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완화는 정교해야 한다. 무작정 풀어버리면 위험을 키우고 너무 늦게 풀면 상징은 이미 자라있다. 셋째, 의제 전환으로 질문 자체를 바꾸는 선택이다. 체제가 가장 잘하는 기술 중 하나는 질문을 바꾸는 것이다. 폭죽 논쟁이 커질수록 환경 캠페인, 안전 캠페인, 그리고 특정 사건의 집중 보도를 통해 사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할 수 있다. 군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반부패, 기율, 충성의 언어를 반복하며 사건을 개인의 타락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질문이 바뀌면 논쟁도 바뀐다. 그러나 의제 전환은 근본 해결이 아니다. 근본 문제는 두 전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즉 통치가 동시에 사회적 복종과 조직적 결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구조적 부담이다.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의제 전환은 잠시 시간을 벌 뿐이다. 이 지점에서 폭죽 정책의 지역적 다양성은 단지 행정의 차이가 아니라 통치가 스스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읽힌다. 어떤 도시는 전면 금지를 선택하며 질서의 이미지를 세우려 하고 어떤 도시는 시간표를 선택해 상징화를 막으려 한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공급망까지 묶어 가능성을 말리려 한다. 이 모든 선택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문장이 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바깥에서 불꽃이 터지고 안에서 침묵이 퍼지는 시기에는 체제가 그 문장을 더 자주, 더 크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비용은 더 커진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폭죽 사건이 아니라 통치 비용의 급등이다. 비용이 급등하면 체제는 더 날카로워지거나
더 유연해진다. 더 날카로워지면 반작용이 커지고 더 유연해지면 약함으로 읽힐 위험이 생긴다. 결국 권력은 두려움과 유연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은 늘 짧다. 그 짧은 순간에 역사가 방향을 바꾼다. 물론 지금은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 체제는 두 전선의 비용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강경봉쇄, 통제된 완화, 의제 전환.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동시에 나타나는가가 다음 달과 다음 분기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선택을 예언이 아니라 지표로 환원한다. 무엇이 관측되면 어떤 선택이 실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정하게 정리해야 한다. 결론은 예언이 아니라 지표의 목록이어야 한다. 특히 불꽃과 침묵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큰 사건이 곧 큰 변화라는 단순화다. 실제 권력은 단숨에 무너지기보다 비용과 공포를 조정하면서 연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누가 이길까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어떤 비용 조합을 선택하는지 읽어내는 것이다. 바깥의 폭죽과 안쪽의 공백은 이미 하나의 질문으로 합쳐졌다. 명령을 믿게 만드는 장치가 아직 작동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체제의 답은 앞으로 3개의 경로 중 하나 혹은 그 조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강경봉쇄형이다. 이 경로의 목적은 단순하다. 불복종의 상징을 더 큰 공포로 덮어버리는 것. 사회에서는 금지구역을 더 확대하고 단속을 더 가시화하며 처벌을 더 빠르게 집행한다. 군 내부에서는 기율 담론을 강화하고 충성의 언어를 반복하며 조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 경로가 선택되면 관측 가능한 지표가 나온다. 첫 번째 지표는 통계화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당국은 보통 성과를 숫자로 제시한다. 몇 건 적발, 몇 명 처벌, 몇 곳 압수 같은 방식이다. 두 번째 지표는 공간의 확대다. 전면 금지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기존의 제한 허용이 다시 전면 금지로 회귀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세 번째 지표는 상징의 제거다. 온라인 확산을 막기 위한 콘텐츠 단속, 특정 표현에 대한 민감한 검열 강화, 그리고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선전이 동반된다. 네 번째 지표는 군권 영역에서의 집단적 문장이다. 특정 사건의 세부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군이 통일된 구호와 논조로 안정성을 과시하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이런 지표들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체제는 두려움으로 비용을 상쇄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다. 둘째, 통제된 완화형이다. 이 경로의 목적은 상징을 해체하는 것이다. 폭죽을 정치로 만들지 않기 위해 폭죽을 다시 행정관리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정저우가 제시한 시간표형 제한 허용은 이런 방향의 전형적 도구다. 이 경로가 선택되면 지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지표는 허용의 문장이다. 완전 금지라는 표현이 줄어들고 지정구역, 지정시간, 지정행사 같은 문장이 늘어난다. 두 번째 지표는 관리의 인프라다. 지정장소, 안전요원 배치, 판매 통제, 화재 대응 체계 같은 기술적 설계가 강화된다. 이것은 단속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을 행정기술로 분해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지표는 지역 간 동조다. 한두 도시의 예외가 아니라 여러 지역이 비슷한 모델로 이동할 때 완화는 시험이 아니라 전환으로 보인다. 네 번째 지표는 군권 영역에서의 조용한 재정렬이다. 큰 선언보다 인사와 조직의 빠른 안정,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 불확실성의 감소가 동반된다. 완화형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계산이 훨씬 복잡하다.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체제는 동시에 우리가 통제한다는 신호를 유지하면서도 당신들의 숨구멍을 열어준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어느 한쪽 신호만 강해지면 완화는 약함으로 읽힌다. 셋째, 의제 전환형이다. 이 경로의 목적은 질문을 바꾸는 것이다. 폭죽 논쟁이 커지면 체제는 종종 환경이나 안전보다 더 큰 사회적 프레임을 끌어온다. 대형 사고, 외부 위협, 경제 정책, 반부패 캠페인, 군권 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건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기율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로이터 보도처럼 중대한 기율 법률 위반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의제 전환의 문장이다. 의제 전환형이 선택되면 지표는 이렇게 나타난다. 첫 번째 지표는 집중 보도다. 특정 이슈가
모든 채널에서 반복되고 다른 논쟁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두 번째 지표는 도덕 프레임의 강화다. 질서 위반을 윤리 문제로 환원시키고 통치의 합리성 논쟁을 가치 논쟁으로 바꾼다. 세 번째 지표는 외부 긴장의 활용이다. 주변국 관계, 군사훈련, 외교적 충돌 등 외부 변수가 강조되면 내부 질문은 지금은 단결할 때라는 문장으로 덮이기 쉽다. 네 번째 지표는 군권 영역에서의 정보 최소화다. 사실을 충분히 제공하기보다 사건을 짧은 공식 문장으로 봉인하고 다른 의제로 덮어버리는 방식이 강화된다. 이 세 경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조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는 통제된 완화를 통해 폭죽 상징화를 줄이면서 군권 영역에서는 강경 봉쇄형 메시지로 결속을 과시할 수 있다. 또는 사회에서는 강경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군권 사건은 의제 전환으로 도덕화하고 세부를 닫아버릴 수 있다. 조합을 읽는 핵심은 어디에서 비용을 줄이고 어디에서 비용을 더 쓰는가다. 권력은 비용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 어느 한쪽에서 비용을 낮추려면 다른 쪽에서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바깥의 폭죽과 안쪽의 침묵이 동시에 존재할 때 비용은 늘 선택의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동안 가장 실용적인 관측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폭죽 정책이 전면 금지로 수렴하는가? 아니면 시간표, 구역형 제한 허용으로 확산되는가? 정저우 같은 사례가 늘어난다면 완화형의 확률이 올라간다. 둘째, 단속 성과가 숫자로 공개되며 과시되는가? 숫자는 강경 봉쇄형의 언어다. 셋째, 군권 사건과 관련해 외부가 비정상으로 읽는 분위기가 지속되는가? 대만이 지도부 변화를 비정상적이라 언급한 흐름은 그 자체로 신뢰 비용의 신호다. 넷째, 공식 메시지가 정보 제공으로 가는가? 문장 봉인으로 가는가? 투명성의 증가 없이 공백이 길어지면 소문 시장은 더 커지고 공포의 비용은 더 비싸진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불꽃은 밤하늘에서 사라지지만 시험지는 남는다. 춘제의 폭죽은 반란이라 부르기에는 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규칙을 단지 두려움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믿음 때문에 따른다. 그리고 같은 시기 군권 상층에서의 조사가 국제 뉴스로 확인되는 순간 체제는 또 다른 믿음을 관리해야 한다. 조직 내부가 명령은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외부가 그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폭죽의 소음과 군권의 침묵은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둘은 같은 체제가 치르는 청구서다. 사회에서 불꽃이 커질수록 통치는 더 큰 비용을 요구받고 안에서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더 비싸진다. 체제의 다음 선택은 곧 다음 청구서의 항목을 결정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항목을 냉정하게 읽는 것이다. 그것이 이 시기의 가장 현실적인 분석이다.